사실은 이전까지는 상당히 이념적에 근접한 분들, 종북 주사파라든지 그죠? 이런 개념이었는데 아마 이재명 씨는 조금 다른 거는 것 같아요. 좌파 중에서도. 생활형 양아치. 생활형 양아치. 예, 예.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자라오신 성향 같은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행동하는 데 보면. 그죠? 무조건 한다. 예, 무조건 한다. 이런 개념. 무조건 한다. 예, 무조건 한다. 이런 개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파들이 좀 나이브하죠. 네, 순진한 면이 많습니다. 대선할 때 물론 스타디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른 스타디지 좀 세부적으로는 스타디는 아니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그래서 뭐 아마 지금 예전부터 뭐 스타디는 했겠지만 그걸 좀 그 정책으로 다듬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럼 8, 9월 달 정도에 아마 대책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잘 이제 매수 매도를 전략을 펼치시는 게 맞지 이렇게 그냥 가만히 대통령 선거 보시고 욕하시고 있으시면 안 될 시기인 것 같아요. 토지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토지 개혁이 아니라 지대 개혁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늘어나는 소득은 다 뺏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금은 땅에서 나오는 세금 빼고는 다 없애는 거예요. 예, 개념이. 그래서 그런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정책들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에 맞춰가지고 상당 부분이 정책들이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 좌파들이 가지는 생각은 세금 창고입니다. 세금 창고. 네. 여기서 세금을 상당 부분 뽑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질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이제 국가 부채를 일단 그 큰 정부를 지향하잖아요. 좌파들은. 그래서 큰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뭔가 그 큰 정부라는 건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배분을 하고 이러는 개념인데요. 세금을 다시 또 추가로 해서 많이 거두고 이러는 거는 국가 부채 문제도 있고요. 재정을 이제 확대하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부채 늘어났다고 계속 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이제 기업이나 부동산에서 거두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업은 일단 한국 분들이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나도 그게 참 특이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분들이 이제 굉장히 평등의식이 있는데 기업에서 돈을 버는 걸 굉장히 배아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돈을 버는 것도 배아파하지만 기업은 일단 나쁘다. 뭐 삼성이라 그러면 쟤는 뭐 상속세 안 내려고 뭐 어쩌고 했다는 등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는 높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높여가지고 기업에서 뜯어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서 뜯어내는 방법, 이거 아니고는 사실은 직접세에서 뜯어낼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예, 더 이상 뜯어내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소득세에서 뜯어낼 거냐? 그럴 가능성 거의 없죠. 소득세라는 거는 본인들 이제 표밭인데 한국이 이제 소득세를 안 내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우리가 37.4%인가 아마 그래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예, 많아요. 일본이 14%인가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은 이제 그 개인이 이제 돈 안 내고 이제 편안하게 살기 괜찮은 도시고요. 괜찮은 나라고, 일본은 이제 기업이 좋은 거죠. 개인한테 이제 왕창 뜯어가지고 기업은 이제 법인세가 우리보다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부동산은 굉장히 좋죠. 세금을 빼기에. 왜냐하면 어쨌든 좌파들의 생각은 부동산은 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해서 표를 잃어서 뺏겼다. 이런 생각도 하니까요. 근데 뭐 지금 현재 그 이재명 정부가 만약 들어선다 그러면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내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까지 다 포용하느냐. 이런 정책은 이재명 씨가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최근에 좀 우클릭 하는 모습? 그거는 그냥 립 서비스죠. 립 서비스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구라다? 예. 공약도 저는 거의 안 믿는 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19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뭐 시진핑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런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 다 장악하고 있죠. 됐으니까. 그리고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재인 정부하고 완전히 다른 정부가 생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치과 의사분이 와가지고 상담을 했는데요. 뭐 이분도 이제 자산이 상당히 있는데 이분도 이제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지금 공급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데 계속 규제 강화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규제를 좀 풀어주고 공급이 되도록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별 관심은 없어요. 좌파들은. 그냥 본인이 목적을 위해서 주변의 영향요인 같은 건 다 무시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는 끊임없이 가고 모든 걸 다 격까지 치내면서 가는 게 좌파들의 생각입니다. 이재명의 목표는 뭐예요? 대통령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대통령이 예. 되고 나서의 목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목표는 본인이 원하는 세상. 그러니까 지금 생활형 좌파. 생활형 좌파. 아까 생활형 양아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생활형 좌파. 종북은 아니고요. 주사파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북한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따를 거예요. 이재명 씨는. 그래서 생활형 좌파로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 그리고 지금까지 뭐 계속 이야기해왔던 좌파 중에 상당히 끝에 가 있습니다. 그죠? 잘 아시다시피.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저희 때예요. 다 뭐 이제 전대협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딱 제 나이 또래입니다. 임정석이 뭐 이런 친구들하고 제가 대부분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 사고 자체가 뭐 산호맹이라든지 이런 사고 자체가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도 결이 조금 다릅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종북 주사파인데 여기는 종북도 아니에요. 내가 도움되면 북한도 괜찮고 내가 도움 안 되면 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씨가 가지고 있는 성향은 아주 특이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씨가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건든다고 했더니만 다 믿더라. 소년공 때부터 이렇게 겪으면서 몸으로 취득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문재인 씨 쪽에 있는 친문이라고 하나요? 이런 임종석 씨를 대변하는 뭐 김경수 씨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학교 다닐 때 돌 던지다가 사회생활 거의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서 강사 같은 거 하고 학원 강사 뭐 이런 거를 했던 사람. 근데 학원 강사를 왜 많이 했냐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교조가 학교를 거의 다 장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 이제 문제 같은 건 잘 뺍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학원 강사 제 친구들도 보면 거의 쪽집게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뭐 학교에 문제집 대충 빼가지고 막 찍어주면 맞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돈을 버는 친구들도 있고 해요. 그래서 학원 강사 아니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또 돈은 잘 버네죠. 돈은 잘 벌었죠. 근데 그게 사회생활이 아니거든요. 저도 뭐 직장생활 거의 한 10년, 학교에서도 뭐 마찬가지 직장생활이니까요. 그것도 한 15년 하고 지금 또 우대빵 같은 회사에서도 있는 것도 다 직장생활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회생활이고 나가면 이제 사람들 상대해야 되고 이런 건데 학원 강사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 보좌관 같은 것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건 사회생활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재명 씨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밥 벌어 먹으면서 부닥쳤던 게 사회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현실형, 그죠? 생활형 뭐 이런 좌파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붙여놓으면 상대가 안 됩니다. 예. 문재인 친명과 친문은 일단 상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먹고 살기 위해서 덤비는 좌파하고 이념적으로 그냥 폼 잡고 있는 좌파하고는 완전히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진 분이 나온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 좌파들은 가격이 오르는 것을 제가 판단할 때는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어떤 정책을 쓰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저는 좀 알고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은 지지층에서는 좋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막 돈 있는 사람 때려잡는 이런 정책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주택 때리고, 그렇죠. 법인 때리고. 법인 때리고. 왜 법인이 그렇게 투자하냐. 기업을 싫어합니다. 그죠? 좌파들은. 뭐 회의석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자주를 했다 그래요. 아니 기업을 왜 지원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기업도 싫어하고 다주택자라는 얘기 돈 많은 사람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걸 저는 이제 싫어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면 본인한테 표가 더 많이 올 수 있거든요. 양극화 시켜놓으면 계속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불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만 의식을 굉장히 자극을 하면 어차피 표를 더 얻을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가격이 오르는 것을 저는 싫어하지 않는다고 봐요. 또 하나는 이제 세금 창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별로 안 좋잖아요. 가격이 계속 올라야지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이 오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어쨌든 그분들이 쓰는 정책들은 규제 정책이니까 규제 정책을 쓰면 쓸수록 가격은 오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죠?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그동안 이제 기저효과라고 해서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오르는 거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이게 뭐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부터, 그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폭등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격은 꾸준히 오를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집 마련
힘들게 하지 말고 임대주택 살기를 바랍니다. 예. 가분개들이. 그렇죠. 이것도 원래부터 뭐 좌파들이 생각인데요.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일단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책금융이나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정책금융이 별로 없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책금융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예, 그러니까 특례. 지금 뭐 특례라는 제도들이 보금자리 특례, 특례 보금자리 론, 그 다음에 지금 신혼 특례 이런 것들이 다 윤석열 정부 때 나온 거지.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뭐 생애 최초는 있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 그런 이제 아주 특례는 거의 없었었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를 선호하는 것보다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걸 원하죠. 그래야지 이제 불만도 생기고 임대주택에 여러분 한 10년 거주해 보시면 되게 네. 힘들어요. 그게 노후도가 굉장히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10년만 지나면 일반 분양주택 한 20, 30년 된 것처럼 너덜너덜해져요. 그런데 전화하면 빨리 안 오거든요. 고치지로 안 해주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고치지도 못해요. 아니, 임대주택에는 사는데 내가 이제 뭐 천장에 등 같은 것들을 교체하는데 LED로 교체하면 훨씬 낫거든요. 그런 것도 다 허락받고 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임대주택은 물론 뭐 바닥에 뭐 도배장판 하는 거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뭔가 이렇게 교체하고 이러는 거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면 그 되게 불편하신데 어쨌든 편안하게 임대주택에 거주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기본주택이라고 해서 이재명 씨가 예전에 했던 주택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마 상당히 공급하려고 하겠지만 뭐 공급은 못하고 갈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임대주택은 늘리는 방향. 이게 원래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뭐 5%는 훌쩍 넘긴 했는데 아직 10%는 안 되거든요. 근데 예전 공약 사항을 보면 10%까지 늘리겠다. 이게 이제 공약 사항이니까요. 지금 여러분 서울은 입주하는 거의 한 반은 임대주택이에요. 역세권 청년주택, 뭐 무슨 보금자리 주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늘려놨거든요. 역세권에 갑자기 막 확 들어서고 이러는 거는 대부분 한 동짜리 아파트 들어서는 거는 대부분 정부 임대주택이 많거든요. 그리고 역에 붙어 있습니다. 예, 역세권 맞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뭐 이런 것들 많이 저희 이제 강서지점이 화곡 그 우장산역에 있는데 거기도 뭐 해링턴 플레이스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 임대주택들을 계속 아마 좋은 요지에는 짓겠죠. 근데 서울은 한계가 많잖아요.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 지방에 좀이나 수도권에 좀 지을 수 있겠지만 서울은 한계가 많겠죠. 근데 어쨌든 계속 이제 임대주택 거주 또는 재건축할 때 공공기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임대주택을 더 짓게 하거나 아니면 뭐 도서관 지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기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임대주택은 계속 공급하려고 하겠죠. 1주택은 용인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다주택은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상담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주택수를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뭐 그냥 버티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예, 그건 뭐 본인들이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결수할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1주택은 똘똘한 채로 가야 될 거고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 다주택은 아주 조심하셔야 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래서 다주택은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하지만 아니, 이게 좌파들 생각은 내로남불이에요. 이게 좌파들 생각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본인들은 법 위에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하는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법 위에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윤리적으로 굉장히 고결하다.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민주당처럼 PC라고 그러죠. Political Rightness, PR입니까? Rightnes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윤리적으로 자기는 굉장히 뭐 제대로 됐다라고 판단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해서 법보다는 자기가 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내로남불인데 본인들은 괜찮은 거예요. 왜? 난 법 위에 있기 때문에 뭐 내 정도 하는 건 괜찮다. 옛날에 왕이 뭐 사람 죽이는 게 문제 없잖아요. 왕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조금 전제군주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법 위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윤리적으로 나는 올바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미국의 민주당도 비슷한 친구들이 많아요. 보면 뭐 사람의 인권은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뭐 트랜스젠더 금복은 얘 해달라는 다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파들은 그렇지는 않죠. 이게 뭐 생물학적인 성이라는 건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법을 어긴 놈은 나쁜 놈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나쁜 놈은 좀 구박해도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좌파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돈 벌어도 되는데 내 말고 다른 놈은 돈 벌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으로 돈 벌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내로남불인데 이 친구들은 그 내로남불은 아니고요. 자기는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요번에 뭐 헌법재판소 이렇게 한 것, 마사지 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제 당선되는 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뭐 옆에 조금의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 사소한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면 이상한데 이게 좌파를 알고 나면 이해가 되실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국민의 절반이 지지하는데요. 절반 중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긴 한데요. 뭐가 뭔지를 몰라서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많긴 한데요. 뭐 어쨌든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말이 너무 좋잖아요. 기본소득. 그러니까요. 그런 말들을 하면 혹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였고요. 뭐 모든 걸 다 장악할 수 있죠. 언론도 장악하고 뭐 다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이 말 자체가 너무 이제 강력해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일 안 하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뭐 일단 잘 먹고 잘 살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공약이에요. 빌공짜의 공약입니다. 아, 네, 근데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려가지고 그러니 생각해서 내한테 표 찍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 이러는데 그 너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양극화 시켜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내 표는 확실하게 30% 40%를 가지고 나머지 이게 중도층도 헷갈리는 친구들을 계속 꼬셔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정책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긴 한데 포퓰리스트로 입장에서 볼 때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전세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세를 무력화시키는 좋은 제도라고 봐요. 본인들을 판단할 때는. 네, 그렇게 해버리면 월세로 상당히 빠르게 갈 거고 그죠. 월세로 가면 정말 팍팍해져요, 삶이. 지금 월세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한 10억짜리 아파트는 월세가 200만 원 이상 나와요. 그래서 2.5% 정도 이제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네. 월세를 200만 원 내면 쓸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욕하는 거예요. 걔가 앉아가지고. 내가 월세 내고 나니까 돈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정부에서 뭐 하고 있냐면서 욕하고 이제. 25만 원 내놔라. 그러니까 임대인 저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월세화로 급격하게 전환시켜 주는 것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무섭다. 예,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고요. 저도 이제 찜찜합니다. 두렵지는 않은데 네. 알면 두렵지는 않은데요. 좀 찜찜하죠. 이 친구 되는 것 자체가. 이 친구. 아니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니까요. 저보다 한 살 많죠. 아, 그래요? 64년생이니까. 지난 거를 한번 정리를 예. 해오신 것 같은데 예. 1번부터 11번까지 걸을 타선이 없네? 예. 다 깝깝한데요? 일단 취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는 당연히 지금 또 협의를 안 해주는 상태에서 그죠. 이걸 뭐 유지할 깎아주겠어? 겁니다. 예, 8% 12%는 뭐 그냥 간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근데 예. 이제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이 그죠. 두 채만 해도 이제 8%거든요. 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뒤에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늘어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취득세 중과가 유지되는 거를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늘리는 거는 뭐 되게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유세 인상은 당연히 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시가 현실화를 멈췄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69% 수준이거든요. 이걸 이제 90%까지 올리는 로드맵을 옛날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죠. 네. 예, 그래서 공시가는 원래 현실화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 현실화란 말 자체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쨌든 뭐 현실화 시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로드맵대로 이렇게 밟아 나가면 집값은 떨어져도 이제 우리가 보유세는 더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닥칠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 현실화는 다시 이제 로드맵을 가동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마 60% 정도 수준인데요. 이것도 뭐 본인이 70% 80%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는 집 한 채 가지신 분들도 한 3배에서 5배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맞춰가지고 그걸 세팅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다주택자분들은 보유세가 상당히 오를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 3억씩 내신 분들 많거든요. 강남에. 네. 뭐 그렇게 다시 낸다. 기본적으로는 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추가된 국토보유세가 이제 다시 있겠지만 어쨌든 보유세는 뭐 대부분 인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그 민주당은 지금 기본소득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재정을 확대시켜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건 국가부채를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부채는 이제 계속 그냥 우리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OECD에서 발표하고 IMF 이런 데서 발표를 합니다. 그럼 국가부채가 계속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거는 좀
본인도 부담되거든요. 그죠? 아. 그러면 뭐에서 받을 거냐? 뭐 이런 보유세 같은 거 인상해가지고 땡겨가지고 좀 기본소득으로 쓰고 그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소득 안 받을 테니까 이거 국토보유세 안 거두면 안 돼요? 너무 무서운데? 안 받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취약계층에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기본소득은 전체가 다 받습니다. 안 받을게. 우리 거부할게. 근데 원래 좌파의 생각은 기본소득은 다 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편적 복지. 예, 보편적 복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거는. 그리고 지금 뭐 AI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어쨌든 노는 분들도 많아질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지금 뭐 유럽도 보면 사회민주주의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뭐 거기도 제가 볼 때 공산주의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런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나라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뜻들 뭐 하면서 이게 보유세 인상은 할 거고, 근데 인상이라 하긴 그렇고요. 옛날로 돌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공시가 현실화를 멈췄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낮췄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로 돌려버리면 보유세는 그냥 확 올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같은 거는 지금 많이 낮춰놨는데 그거를 계속 그대로 유지할까? 아니고 중과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세는 많이 오른다. 3배에서 5배. 지금 여러분이 받는 세금 고지서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게 편하실 거예요. 양도세도 이제 중과를 할 겁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5월 9일까지로 유예가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아마 계속 유예시키지는 않을 거고요. 25년 5월 9일이 아니고요. 내년, 26일입니다. 내년까지 예, 맞죠? 뭐 제가 잘못 썼는데 26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는 유예시켜 놨어요. 이걸 땡길 수는 있어요. 집권하자마자 뭐 6월 9일부터 실시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법을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그냥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안 그래도 이재명 씨 싫어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굉장히 순진한 생각일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5월 9일까지는 그냥,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공약 사항에도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게 있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집을 팔아라. 왜냐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집을 그때 팔게 만들면 가격이 이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공약 사항에도 있어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를 뭐 5월 9일까지,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시켜 놨는데, 네. 그걸 굳이 또 땡겨가지고, 그죠? 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양도세 중과는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도세가 중과되는 거는 투기과열지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로 다 가는 거예요. 그죠? 양도세 중과가. 그래서 두 채, 세 채 가지시면, 지금은 이제 투기과열지구에만 양도세가 중과됐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배제되는 건데요. 하여튼 다 가지고 계신 부분에서 양도세 중과가 간다. 지방주택 하나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채수로? 예. 저는 이제 규제지역은 확대되지 않을까. 이거는 되게 예상됩니다.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도 뭐 비슷하게 생각했는데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시킬 것 같지는 않고요.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은 너무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충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게 그 전세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라든 조정 대상 지역은 할 것 같아요. 일단 그 실거주보다는 세금이라든지 그죠 대출에 대한 규제를 묻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마포, 성동 또는 이제 강동 이런 쪽은 저는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경기도에도 과천이 지금 3월 31일이 저번 주에 발표된 건데요. 3월 3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시세로 본다 그러면 제일 높은 지역이 과천이에요. 네, 그래서 과천 정도는 아마 추가 지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렇게 추가 지정된다는 걸 고려하셔가지고 빨리 사시는지 그죠?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세금 전략, 이건 또 세금 전략일 수 있고요. 뭐 세금 전략일 뿐만이 아니라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팍 시장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신 전략들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뭐 일기 신도시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 뭐 표를 얻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갈 거예요. 그래서 촉진법은 안 해줄 거예요. 그냥 지금 촉진법이 나와 있거든요. 뭐 당기고 뭐 이런 거 그걸 다 폐기시켜 버릴 겁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여를 확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요. 공공기여는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이제 뭐
편의시설, 생활 편의시설 지어주는 거예요. 도서관이 대표적인 거죠. 예, 이런 걸 지어주는 건데요. 이걸 좀 확대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럼 일기 신도시는 제대로 작동 안 할 가능성이 커요.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도는 뭐 그나마 꾸역꾸역 가겠지만 그래도 2027년 착공은 일단 말은 안 돼요.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그거를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2025년인데 지금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거든요. 선도지구를 지정만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뭐 착공을 한다. 내년이 2주예요. 내년이 2주입니다. 계획상으로 2026년이 2주고 27년에 착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거의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그 로드맵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꿔질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공공기여를 확대하면 잘못하면 이제 그 사업성이 좀 부족한 지역들 같은 경우 더 늦어질 수가 있겠죠. 서로 싸우고 뭐 네가 괜히 해가지고 뭐 그 안 그래도 뭐 5% 공공기여 내놨기 때문에 더 사업성이 없어졌다는 뭐 치고받고 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사업성이 진짜 없어지는 지역들 생길 수 있고요.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같은 경우.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 공급 측면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씨가 집권하면 재건축 재개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뭐 오세훈 씨도 뭐 저런 이야기 많이 하니까요. 네. 뭐 기본주택 어쨌든 많이 공급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뭐 싸게 아주 싸게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은 뭐 80% 90% 이건데 이거는 뭐 그보다 훨씬 낮을 거예요. 그런 임대주택을 해서 아마 30년인가 20년 동안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건데요. 그게 이제 기본주택입니다. 물론 기본주택에도 분양하는 양은 있긴 합니다. 근데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그냥 공급하겠다 하고 열심히 하는 척은 할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걸 할 수 있는 땅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 본인이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과 기본주택이랑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지 않을까.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이제 확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 우리가 규제 지역을 확대하면 다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거든요. 네. 마포, 성동, 강동 이런 데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하고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거는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로또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뭐 이재명 씨가 되더니만 내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런 게 또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아하고 나쁘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확대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확대를 하게 되면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같이 이제 돌 거고요. 그리고 청약 시장은 조금 과열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채권 입찰제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뭐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청약 시장 과열되는 걸 보면서 즐기지 않을까. 그다음 후분양제도 원래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 후분양제 로드맵 만들어 하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공약사항에는 들어가겠지만 제가 볼 때 실시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후분양제라는 거는 우리가 선분양제죠. 그 선분양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선분양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그러면 일단 묶어두는 거거든요. 4년 동안. 주택 수요를 내가 계약금 내가지고 분양을 받았으면 다른 거는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입주를 준비하는 거죠. 입주를 준비하고 뭐 내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걸 고민하는데 맞습니다. 그걸 이제 후분양제로 돌렸다는 말은 그 수요들을 다 시장에 내보내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후분양제를 실시하기는 되게 힘들 건데 어쨌든 공약사항이나 로드맵 같은 건 만들 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공약이 될 거예요. 나중에 본인이 이제 취임하고 정신 차려보면 별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좋아하지도 안 하고 뭐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막 그 분양가 상한제 해가지고 로또 청약 같은 거 막 때려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봐, 내가 되니까 막 로또 많이 나오지 이러면서 막 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후분양제는 실시는 하겠지만 뭐 로드맵 정도 만들고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후분양제는 되게 힘들 거예요. 대출 규제는 많이 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하는 걸 보니까 대출 규제는 효과가 있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가격이 떨어졌던 게 대출 규제, 대출을 총량으로서 막았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주택자가 집 사는 거를 대출해 주는 건 다 막을 거예요. 그다음 전세 대출, 전세를 싫어하는데 전세 대출을 해 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임대인이 바뀌면서 전세가 되는 거 이런 거 다 막을 거예요. 집 있는 사람, 그렇게 유주택자 싫어하고 전세 싫어하니까 이 두 개는 막겠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같은 것도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15억이었나요? 옛날에 15억이었는데 네. 지금 올랐으니까 20억 정도 하겠죠. 그러니까 딱
그 오르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20억이거든요. 그래서 20억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 안 해준다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또 좋아하거든요. 지지층은. 네, 지지층 좋아하고 20억 이상 아파트는 더 오르죠. 그럼 또 불만을 쏟아내면 또 무슨 정책 쓰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럼 현금 부자들만 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20억 이상 사는 사람들은 여유 자금이 꽤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보더라도 PIR 5에서 10 사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대부분의 분들은 한 2, 30억 아파트를 사는데 많이 빌리면 5억 빌려요. 예,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분들 사는 건. 그렇지만 저 서울 외곽이라든지 지방에 사시는 분들 같은 거 5억짜리, 6억짜리 아파트 사는데도 80% 빌려가지고 생애 최초로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정책금융이 아니면 되게 어려워지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차이를 5분위 배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을 거고. 본인이 나도 그런 생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래는 다른 당에서 무한을 띄웠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근데 거기 동의한 사람이 대부분 민주당이에요. 그걸 발의한 사람이 정의당이고요. 동의한 대부분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예전에 임대차 입법 통과시킬 때 무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현재도 인식은 뭐냐 그러면 전세 사는 분들이 너무 3점 몇 년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계신. 근데 그걸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 살다가 내가 매매로 넘어가도 전세가 줄어들잖아요, 기간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전세 살다가 다시 매매로 넘어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본인들이 볼 때는 3점 몇 년밖에 안 돼? 전세 사는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주거가 보장이 안 되잖아. 집주인이 쫓아내는구나. 그러니까 6년으로 해야지 이제 그럼 한 5점 몇 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확대하는데 10년 던져봐도 별로 반응이 안 좋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투투투. 한 번 정도 더 하는 거는 할 가능성은 저는 아주 높다고. 이거는 진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주는 건 뭐 어때? 6년씩 막 8년씩 이렇게 되면 이제 전세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 점차. 그렇죠. 4년 2 플러스 2 했으니까 그렇죠. 좀 몇 년 지났으니까 투투투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년, 10년, 그 다음에 이제 무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거 툭 던지면 반응 보고 그렇죠. 이거는 좀 위험하네. 아닌 같네 하고 표 걷고. 떨어지겠네? 이러면 걷고, 또 툭 던지고, 또 표 떨어질 것 같으면 걷고, 그 다음 대충 한 번 더 하면 무한갱신 청구권까지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거는 견뎌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제 6년으로 바뀐다고 해도 벼락거지도 엄청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민주당 기간 동안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대부분 예상하니까요. 집값이 오르고 났는데 6년 동안 아주 평온하게 살다가 시장에 딱 나와보면 여긴 어디지? 전세 살기도 힘들거든요. 매매는 고사하고 매매는 이미 엄청나게 올라 있을 거고, 그럼 또 이제 그걸 또 반기는 거죠. 불만이 생기잖아요. 눌러 앉히면서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욕하고 이러면 또 해줄게 이러면 또 정책 나오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정책이라든지 법들은 누더기가 되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걸 또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상관없죠. 왜냐하면 본인들 표 얻으면 그만이니까. 아직 실체도 형체도 없는 없지만. 국토 보유세. 네. 이거 어떤 형태로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대론이 따지고 보면 국토보유세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거는 종부세는 우리가 특정 주택, 그러니까 가액 기준으로 하든, 그죠? 아니면 우리가 그 숫자 기준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이제 종부세를 내는데요. 국토보유세는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은 어쨌든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파트든 빌라든 오피든 다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토지 보유세 이러면 뭔가 좀 사회주의 냄새가 나니까 국토보유세 이렇게 이름을 정한 거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사회주의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표를 얻으니까요. 아직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국토보유세라고 했는데 이게 종부세를 빼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거두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1% 가까이 된다는 거는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거 아주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20억짜리 아파트면 2천만 원이잖아요.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세금이. 2천만 원? 네. 그걸 매년 내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연봉이 얼마인데 2천만 원씩 매년 어떻게 냅니까 그걸? 이재명 씨가 이야기했어요. 사고 싶은 주택 사는 거는 나 안 말리는데 대신에 세금은 잘 내야지. 이게 이제 기본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죠, 시장에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금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뭐 이건 공약상으로 냈어요. 근데 국토보유세가 뭐냐 이랬을 때 굉장히 얼버무렸거든요. 얼버무렸는데 그건 왜냐하면 당선되기 위해서 얼버무려 놓고 나중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국토보유세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운영수익, 즉 월세 수익은 대부분 국가에 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 국가에 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다른 세금 다 없애주든지. 진짜 옛날 버전으로 하려면, 클래식하게 하려면. 네, 그렇죠. 그렇게 지대론의 개념은 다른 세금은 없어요. 헨리 조지 개념은 뭐냐 그러면 네. 토지에만 세금을 내고요. 나머지는 세금을 없애는 거예요. 단 하나도. 단 하나도 없이. 소득세 자체가 없어요. 법인세도 없고. 그렇게 만드는 게 지대론의 핵심 개념이에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모든 세금을 없애려고 해요. 미국에서 소득세를 없애려고 해요. 어떻게 없애요? 법인세도 관세로 다 충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세로요? 예전에 그 1900년대 맥킨인가 뭐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걸 이야기를 많이 해요. 24년도 이제 당선되기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안 하는데요. 유튜브 이런 쪽에 갔으면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도 국토보유세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뭐 세금을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없애지는 않겠죠. 보유세 이런 거는 엄청나게 때리겠죠. 때리지만 국토보유세를 해서 소득세를 상당 부분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면세 기준을 뭐 올린다든지 아니면 소득세를 낮추면서 법인세를 올린다든지 그죠. 이런 방식을 하면서 소득세는 낮춰주겠죠. 법인세도 낮춰줘야죠, 그러면. 소득세 법인세는 절대 안 낮춥니다. 1% 떨어뜨리는 것도 뭐 부들부들 떨으면서 그때 떨어뜨렸는데 법인세는 한 2, 3%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기업하기 안 좋은 환경은 될 거야. 근데 기업들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 경기가 안 좋다 이러지만 그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내려오는 게 지금 끊겼거든요. 근데 작년 우리 그 상장 기업들도 영업이익이 최대였어요. 그래서 지역은 지금 괜찮아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뭐 1, 2%더 내는 건 아마 낼 수는 있을 건데 어쨌든 법인세와 그죠? 종부세라든지 이런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본인들이 지지층을 확보할 수도 있고 기업 때리면 또 좋아하잖아요. 이재용 씨 잡아넣으면 뭐 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면 법인세와 이런 주택에 대한 세금,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같은 것들은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어렸을 때 그 성장 과정이 좀 지금의 이념에 좀 많이 그렇죠. 영향을 미쳤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 소년공이라고 본인도 프레스기에 표현했잖아요. 눌리고 뭐 이런 것들이. 네. 근데 뭐 그게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던데 어쨌든 뭐 못 쓴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군대도 안 갔지 않습니까? 못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뭐 옛날에는 못 가는 방법 많았어요. 이거 내보내도 되는 거야? 네, 괜찮아요. 옛날에는 못 가는 방법 많고요. 최근에 뭐 이렇게 저 또래 분들 많은데요. 네. 뭐 그 장관 되고 이런 분들 자제분들 보면 안 간 분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옛날 돈 줘도 못 가고 안 갔고요. 백무청에 그 비리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안 간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릅니다. 20억대 이상. 20억대 이상은 꽤 오를 거예요. 20억대 이상 가지신 분들은 한 채라 그러면 당연히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예. 우리 종부세 같은 경우도 연령대에 따라서 뭐 보유에 따라서 그런 좀 까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1주택 경우에는 종부세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낮춰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한강벨트까지 다 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옛날에 나온 정책들도 보면 그런데 우호적인 정책들을 많이 공약으로 앞으로 안 쓰더라도 공약으로 많이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20억대 이상 아파트들은 많이 오르고 많이 오르게 만드는 것이 본인들 정권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임대차 시장은 월세화로 빠르게 갈 거고요. 지금은 임차인들이 선호하는데요. 그리고 특히 요즘 20, 30대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10억씩 20억씩 깔고 앉아 있는 것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코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깔고 앉아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임대인도 이제는 월세 수익이 나오잖아요. 2.5% 3%인데 은행 가가지고 여러분 그 정기예금이나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3%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은행은 시세 차익은 없잖아요. 내 통장을 팔아먹는데 누가 1억짜리 1억 5천에 사주진 않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는 팔면 1억 5천이 되고 2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세 차익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다 좋아하기 때문에 임대차 그렇다 그러면 월세화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부도 좋아하잖아요.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월세 가는 것도 되게 지원을 많이 할 거라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월세로 빨리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전세 소멸은 빠르게 되겠죠. 전세에서 반전세로 빠르게 갈 거고요. 순수 전세는 이제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큰다라고 봐요. 그냥 보증부 월세,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월세 형태로 자리 잡지 않을까. 뭐 1억에 얼마? 예, 1억에 뭐 400. 이게 아주 우리나라 월세 시장의 아주 대표적인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냥 우리나라는 임차인들을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돈 떼먹고 도망가는 데 대해서 이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예, 물론 시간도 뭐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요. 뭐 법으로 해결한다 이건 너무 힘들어요. 예. 민주당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긴 한데 우리는 되게 복잡습니다. 법으로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보증금 월세로 해서 떼먹고 도망가더라도 그죠. 보증금으로 이제 까는 형태 수준 정도까지는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외국 월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외국에는 한두 달치만 잡는데요. 우리는 이제 아니죠.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는 월세 수익률이 우리가 높을 수가 없어요. 외국은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월세만 하는 거기 때문에 보증금도 그죠. 월세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세가 더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뭐 그래도 한 빠르게 3~4% 정도는 갔겠죠. 예. 초양극화가 시장이 될 거예요. 초양극화. 초양극화 시장이 될 겁니다. 이게 똘똘한 채 수요로 집중되면서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강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서초구는 88년도에 강남구에서 분구를 한 거예요. 서초동을 떼가지고 서초구라고 만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오래된 사람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서 서초구와 강남구는 사실 같은 구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여기도 보면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가 70억인데요. 72억까지 거래된 거는 확인을 했어요. 34평이 72억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압구정동은 사실은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니까 제외를 하고 정상적인 아파트로서 가장 비싼 거는 레데펠이라 그래서 레미안 대치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40억 몇 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40억이에요. 그래서 30억 차이가 납니다. 지역 내 양극화가 급격하게 심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은 강남이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그거는 이제 부자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1% 이런 부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벌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양극화가 되고 이거는 가만히 둘 거예요. 뭐 이걸 근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양극화되는 시장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하겠지만 규제를 하면 할수록 동결 효과라든지 정가 효과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매물은 줄고 그죠. 동결 효과라는 게 매물이 준다는 말이고요. 정가 효과는 우리가 임차인한테 정가하는 거죠. 이제 월세로 정가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정가하고 임차인한테 정가할 수 없는 집주인들은 어떻게 내 가격을 올리는 걸로 해서 주거 선호지역은 정가를 하겠죠. 그래서 양극화는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래서 5분위 배율은 계속 늘어나고요. 여러분 그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하위 20% 전국적으로 보면 하위 20% 아파트와 상위 20% 아파트의 차이가 4.7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11 정도 돼요. 전국적으로. 서울이 그나마 낮아요. 5.77인가 저번 달이 그랬는데요. 서울은 왜 비싼 아파트가 엄청 많으니까 20%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보면 비싼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전국에 가보면 정말 저 시골에 가면 1력짜리 아파트 되게 많거든요. 그거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엄청나게 차이 있죠. 그래서 그 양극화가 엄청나게 벌어졌는데요. 그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는 있어요. 예. 작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상위 5% 아파트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프랭크 나이트인가 나이트 프랭크인가 하는 부동산 회사에서 분석한 건데요. 18점 몇 %로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높았어요. 전 세계 1등 하는 것도 전 세계 1등 했어요. 아파트가? 네, 아파트. 5%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오른 걸로 우리나라 아파트가 나와요. 물론 서울을 예로 든 거고요. 네. 근데 뭐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5% 해도 서울이죠. 뭐 그걸 딴 지역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초양극화, 지역 내 양극화 이런 것들은 뭐 엄청나게 벌어지지. 가능성이 크죠. 뭉치는 게 좋겠네요. 제일 좋은 걸로. 무조건 그냥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뭐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뭉쳐야 되겠네요. 예. 되기 전에. 예, 대신에 뭐 세금은 많이 내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한 채 있으면 그나마 좀 가져가는 게 꽤 있을 거고요. 예. 두 채, 세 채 갈수록 이제 운영 수익은 다 그냥 정부에 낸다라고 생각해요. 월세는 정부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이겠죠. 분양가 상승 제한. 예, 분양가 상승은 많이 못하게 만들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근데 이거는 이제 공급을 더 줄일 수는 있겠죠. 민간에서 공급을 못할 거예요, 이제는. 근데 분양가 상승은 계속 오르는 거는 자기 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쥐어짜고 저렇게 쥐어짜가지고 아니면 이제 분양가 심사는 지금은 이제 심사는 아니고요. 그걸 자문해 주는 데가 한국부동산원에서 그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 이제 조합에서 진행하는데 건설회사에서 대부분 들어놓아가지고
돈 더 달라. 이게 지금 대부분. 그리고 입주할 때 또 좋잖아요. 입주할 때도 대부분 이제 들어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그 준공허가 내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막 들어놓고 그 동의를 안 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아마 못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원가법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요. 예전에 제가 이제 울산에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장을 했는데요. 네. 해보면 이게 대학에 있을 때 해보니까 이건 원가법인데 우리나라 원가가 상당히 높아요. 예. 그런 식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을 지금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보다도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로또 막 풀어가지고 당첨되는 사람들은 되게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예. 라고 생각이 들고요. 와, 이게 지금 다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그렇죠. 변화들입니다. 매물 감소, 예, 매물 감소, 공급 감소. 공급 감소. 예, 공급은 일단 30년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아파트 매물은 2026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할 거예요. 그게 5월 9일 날 시행되는 그죠. 양도세 중과가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아파트는 매물은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를 하면 우리가 82.5%를 내야 되는데 그걸 내면서 팔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험해봤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늘 가능성이 있고요. 말씀드릴 때 7월까지는 그죠. 아니면 6월까지는 뭐 팔고 7월까지 팔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8월, 9월 전에는 그죠. 팔아야 되니까 뭐 뭔가 대책이 나오기 전에 그죠. 뭐 던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매물도 나오고 또 그 스트레스 DSR 3단계 실현되기 전에 뭔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덤벼들 거고, 그죠? 그래서 거래가 어느 정도 될 거니까요. 그래서 매물이 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뭔가 거래는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팍 감소하겠죠. 9월 달에, 이렇게 탁 던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9월 달에 10월 달인가 아마 요번에 추석이 10월 달이니까 추석 전에 던지긴 할 거예요. 그래야지 또, 가가지고, 그죠? 추석 때 또 가족끼리 보면서 이재명 씨 제대로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건덕지를 줘야 되니까. 역시 이재명은 합니다. 역시 이재명은 합니다. 이거를 또 하기 위해서는 추석 전에 던질 가능성이 크죠. 근데 어쨌든 갑자기 그런 대책이 나오면 그죠. 한 3, 4개월은 주춤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대출 규제가 하반기 되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은행에서는 항상 초기에 대출은 잘해주고, 그죠.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은 쪼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본인이 다 이제 팔았는데 8, 90% 자기 이제 달성해야 될 목표를 다 달성했는데 뭐하러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안 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금리를 높이면 되거든요. 가상금리를 높여가지고. 그럼 가상금 높이는 거는 은행장 입장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영업 담당자가.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득이 늘어나고 명퇴하는 놈한테 5억씩 7억씩 줘가지고 또 명퇴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범위 좋아하니까 인원이 줄면 은행은 또 순이익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은행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너무 잘하는 실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 규제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팍 죽을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뭐 내년 돼가지고 이제 그죠? 뭔가 또 하고 뭐 이렇게 될 거니까요. 매물 감소는 2026년 이후에는 많이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 거고요. 줄어들겠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상기 신도시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2028년이 되더라도 여기서 한 1만 호 정도, 올해 이제 본청약 하는 게, 올해까지 이제 본청약 하는 게 한 1만 호 정도 되거든요. 하남 교산이라든지 뭐 고양 창릉 이런 게 좀 매력적이긴 한데요. 그것도 1만 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지금 본청약 안 하겠다고 뒤집어진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거 다 친다 그러면 상기 신도시도 거의 2030년까지는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상기 신도시 또 떨어뜨려 놔봤자 지금 원하는 주택이라는 게 주거선호 지역에 20억 이상 아파트인데 사실은 결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상기 신도시 이외에는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말씀드렸듯이 일기 신도시도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아파트 공급은 30년까지는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정비사업은 일단 뭐 초기 단계에는 다 중단될 거예요. 그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뭐 조합 설립 안 했다 이러면 쳐다보지도 말고요. 조합 설립했다. 재개발은 그나마 좀 진행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재건축은 일단 뭐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공사비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초기 단계 정비사업들은 거의 중단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 지금 현재 수준에서 끝냈잖아요. 이걸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이겠습니까? 폐지한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했는데 그건 폐지가 안 될 거고요. 2배가 안 되면 다행이죠. 그렇죠. 더 늘어나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제는 거두로 다닐 거예요. 지금까지는 거두지 않았거든요. 재건축 초과 이후 환수. 그래서 계속 뭉개고 있어요. 지자체장이. 근데 앞으로는 이제 거두겠죠. 예, 그래서 그게 맞춰가지고 정비 사업의 가격들이 다시 뭐 종전평가액이라든지 비례율이나 이런 게 다시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 단계 정비 사업들은 거의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서울이 요새 올해가 마지막 진입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도 친구들한테 야 살려면 올해 상반기에 그냥 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안 사신 친구분요? 예, 서울 팔고 부산을 팔고 서울을 살다 그러면 너가 올해 해야 된다. 내년에 내후년에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이제 정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시장이 될 거고, 뭐 지방도 이런 지역들이 꽤 있을 거예요. 부산 해운대라든지 그죠. 대구의 수성구 이런 데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아주 핵심지만 그죠. 괜찮겠죠. 그래서 그런 판단을 조금 고민하셔가지고 빠르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이재명 씨가 6월 3일 날 당선되면 바로 집권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 12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해 넘겨가지고, 그죠? 예, 이렇게 집권을 했는데요. 지금은 당선되자마자 집권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증여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증여가 좀 눈에 들어오네요. 왜 증여가 늘어나는 거죠? 당연히 팔 수가 없으면 또는 이제 세금 부담이 크면 증여를 해주는, 이 기회에 고민한 게 뭐냐 그러면 얘한테 증여를 해주면 이놈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이거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그런 걸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자식한테 이제 증여를 많이 해주겠죠. 근데 증여를 하는 거는 세금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가족 간 거래나 아니면 직거래를 통해서, 직거래나 가족 간 거래는 가격을 낮춰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뭐 30%, 3억 선에서는 세무서에서도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증여를 더 해주겠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증여를 조금 더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긴 뭐 근데 눈앞에 더 큰 위기가 왔으니 뭐. 그러니까 빨리빨리 증여를 하고 본인 이제 노후 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중에 상속하면 물론 상속세 이제 공제가 어떻게 되느냐, 요게 또 그죠, 관건이겠죠. 이재명 씨가 이제 18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 집이 딱 18억이라고 그러는데, 본인 집 이제 증여나 상속해주는 게 지금 수준에서 딱 18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맨날 그냥 신용만 하는데 그 분당에 있는 집 안 팔았죠, 그죠? 그게 네. 딱 18억이래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는 그거 뭐 세금을 안 팔겠죠. 절대 안 팔겠죠. 그냥 하는 것만 하죠. 신용만 하는 거죠. 그걸 판다 하니까 다 믿더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양반은 이제 그 원래 생존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거든요. 어릴 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해보니까 재밌거든요. 이게 뭔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믿기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성향이 어떤 거냐를 보고 그냥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증여성 거래, 뭐 증여 이런 것들이 뭐 증가하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상속세를 얼마만큼 공제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뭐 한 10억, 20억 정도 수준이면 뭐 내가 가더라도 큰 문제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아직 50, 60밖에 안 된 분은 한 30년 살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뭐 증여 따르는데 뭐 그 정도 해줘가지고는 앞으로 한 2배 오르면 뭐 큰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또 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요즘 대부분 이제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분들도 대부분 증여가 끼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증여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예, 그거는 이제 자식길 믿냐 안 믿냐보다는 보유세 부분 때문에 아마 할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이제 상속 공제가 어느 정도 되느냐 수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뭐 윤석열 정부가 없긴 한데 예. 이재명 정부 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이거보다는 높아지겠죠. 근데 문재인 정부처럼 박근혜 정부 때 뭐 8억에서 12억으로 이렇게 오르듯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겠죠. 이건 우리가 평균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이 아니고 전국의 아파트가 12억이 됐다는 말이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오르긴 하겠죠. 오르긴 하는데
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뛰듯이는 많이는 안 오르는데 평균 가격은 많이 안 오겠죠. 왜냐하면 밑에 건 거의 안 오르니까 위에 것만 오르면 평균 가격은 그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계 발표할 때 맨날 그렇게 했거든요. 얼마 안 올랐다. 그런데 위에는 뭐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겠죠. 통계도 조금 뭐 자기 필요한 통계만 쓰고 뭐 이런 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했던 거예요. 원래 좌파는 자기가 윤리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죠? 어떻게 자기가 절대 선이고 제일 꼭대기에 있고. 아니 자기 선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 국가의 민주화를 위해서 돌 던지다가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취업도 못하고 임종석이 뭐 정청래도 마찬가지고 이거 미문화한 불질러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게 벼슬은 아니지 않습니까?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 벼슬이에요? 벼슬이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바쳤다.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화에? 민주화에 내 젊은 시절을 다 바쳐가지고. 근데 지금 자기가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사실은 이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젊음을 다 바쳤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임수경 씨도 예전에 뭐 임종석 있냐, 우상호는 연대 저희 선배인데요. 이런 양반들이 룸사롱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어쨌든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법 위에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야 뭐. 하찮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하찮게 생각해요. 그런 잘못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제 네. 전략, 아니 결론이네, 결론. 네, 결론 들어갑니다. 민주당 집권 시 내신 마련 전략. 상반기에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매입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는 자주 만나는데요. 그런데 그런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걸 이제 매입하거든, 추가적으로 뭐 줄여가지고 하나로 몰거나 그죠? 아니면 매도하시거나 뭐 이러는 매입 매도 전략을 상반기 때 쓰시는 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어쨌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 달 실시되니까요. 그 전에 매입하려고 하는 분은 생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한국부동산원 시세통계 자료를 보시면 네. 송파가 그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3월 24일 기준으로 보면 또 뭐 갑자기 또 올라가지고 3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서초나 강남보다 또 높아졌거든요. 주거선호 지역은 그냥 갑니다. 가기 때문에 아마 좋은 가격에 매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년이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될지가 상당히 고민되는 시점이 오고 세금이 일단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이라 해봤자 5월 9일인데 양도세 중과 배제를 뭐 이렇게 이재명 씨가 보고 내년 5월 9일은 너무 찝찝하다 이러면서 그냥 2026년 1월 1일부터 우리 하면 딱 깔끔하지 않냐.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양도세 중과 2026년 내가 이제 집권한 기념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 이렇게 해버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깔끔하잖아요. 오히려 1월 1일, 5월 9일 뭐야 이러면서 1월 1일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뭐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려면. 아니고 난 그냥 가겠다 이러면 뭐 그냥 가는 거고. 그죠? 나는 뭐 운용 수익 포기하고 그냥 시세 차익, 즉 자본 캐피탈 게인만 얻겠다. 이러면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드 올리고 맞으면서 가겠다. 그렇죠. 가겠다. 대신에 이제 월세로 바꾼 다음에 그죠? 네, 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 입주장에 예, 관심을 가져라. 서울에 이제 입주되는 데는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내년부터는 입주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광명 뭐 좋은 건 잘 아실 테고요. 대전 지금 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오히려 지금 이재명 씨가 집권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물을 잘 보셔가지고 그죠? 아주 싼 매물 나오고 이러면 제가 상담을 했는데 상담할 때 매물을 막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계약하신 분도 계시고요. 뭐 5천만 원 싸게. 그래서 광명은 최근에 매물이 이게 그 2027년까지 16,000세대인가 17,000세대가 입주해요. 그럼 뭐, 그리고 여기 그 저번에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1억 원으로 매입할 수 있는 아주 초소형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괜찮아요. 위치만 좋으면 됐지 뭐, 열 몇 평이 뭐 상관없어요. 방 하나 있는데. 그리고 2,000세대, 3,000세대 대단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편의시설 같은 것도 같이 다 풍부히 누릴 수 있고 거기 주차도 괜찮고 우리가 한 동짜리 아파트는 여러분 주차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 노려보셔도 좋고요. 그다음 장인뉴타운, 이문 휴경뉴타운 이건 뭐 가까이 붙어 있으시니까요. 장인뉴타운이 레디언트인가 뭐 거기 한 3, 4천 세대 되죠. 이문 휴경뉴타운이 올해 입주하는 게 10,000세대 정도 돼요. 예. 그래 라그란데가 입주가 거의 끝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매물이 지금 전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격은 좀 조정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예전에 우리가 헬리오시티 생각해 보면 가격 조정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천호 뉴타운도 제가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여기 이게 천호역인데요. 여기가 8호선하고 5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한강 가깝고. 그래서 올해 한 3,000세대 입주해, 세대는 적습니다. 그래도, 여기 가격대가 12억에서 14억 사이입니다. 20평대하고 30평대하고. 그래서 뭐 강동구니까, 예,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배 잠실은 뭐 좀 가격이 높긴 하지만, 예,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방배동은 꾸준히 있거든요. 12,000세대가 들어옵니다.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잠실은 올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잠실에 우리가 그 미성 클로버하고 진주 아파트 재건축한 잠실 르엘이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입주하는데요. 그 두 세대 합치면 한 4, 5천 세대 돼요. 예, 그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파크리오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잠실은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요번에 보셨든지 알겠지만 32억 9천까지인가 거래됐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32억 정도잖아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 여러분 거래된 시 보시면 27억, 28억도 있거든요. 그냥 5억이 그냥 한 달 새에 왔다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주거선호 지역 중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좀 있고요. 내놓으면 잘 팔리는 데고 이러기 때문에 매물을 잘 고르시면 정말 싸게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실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전문직이나 아니면 그 직장인 중에 자산가 분들이 있잖아요. 와이프분하고 같이 벌면 뭐 한 3, 4억 되거든요. 연봉이.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은 마지막 그 주거선호 지역이 잠실이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사실 좀 안 치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어디 사냐, 어디 산다, 강동구에 살아, 이러면, 그래. 뭐, 이렇게, 잠실 살아, 이러면, 그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잠실은 거의 마지막 그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잠실이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제 30억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그 성동구의 지주택이죠. 아이파크인가 입주한 게 있어요. 그 이름을 제가 계속 까먹는데,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게 30평형대가 31억에 거래됐어요. 최근에. 성동구인데. 잠실 입장에서 볼 때 어떨까요? 뭐야, 저기가. 뭐야. 우리보다 하급진데 32억도 싼가? 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마포에도 그 공덕역에 보면 마포 뭐 자이 힐스테이트인가 뭐 있어요. 힐스테이트 자이인가. 그게 27년에 입주하는데요. 그거 지금 입주권이 벌써 한 25억 가거든요. 잠실하고 거의 가격이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그게 신축들이. 그러면 신축 입주하면 주변 시세들 끌어올리는 거는 둘째치고 잠실하고 이제 사람들이 비교도 되잖아요. 그래서 방배하고 잠실은, 방배는 이미 뭐 또 어나들 레벨로 됐고요. 지금 입주권이 평당 1억 정도 돼요. 그래서 방배동에 지금 5구역, 뭐 6구역 이런 거는 거의 1억이고요. 아니고 조금 늦은 구역들, 13구역이니까 이런 데들은 아직은 그냥 30억 안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34억, 4평이 34억, 35억에 입주권 매물이 나오거든요. 잠시는 아직 그건 아니니까요. 괜찮은 가격대로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입주장은 정말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은 게, 이게 분양가가 언제적 분양가입니까? 4년 전 분양가예요. 4년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분양가.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매입해라. 네, 어쨌든 좋은 아파트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 모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막 여기저기 분산하지 말고. 네, 그래서 하나로 모으시는 게 좋긴 한데, 모으더라도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그죠? 좋은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게 가격 상승률이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좋은 아파트나 안 좋은 아파트나 가격 상승률은 같았어요. 그런데 20억짜리가 이제 10% 오르면 2억이 오르고 10억짜리는 1억밖에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도 따라가지 못했었는데요. 이제는 좋은 아파트가 상승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아파트를 고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비사업 사업 해도 시행 인가 됩니까? 이후. 해도 됩니까? 네, 사업 시행 인가 이후 단지는. 무섭습니다, 이제. 네, 근데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나면 이제 뭐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갈 거예요. 확실하게 네. 관처까지 보고 이렇게 한다든지. 뭐 관처 보고 하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가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뭐 저 개포동에 있는 주공 5단지나 6, 7단지 통합 재건축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괜찮거든요.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작년에만 해도 20억 대였는데 지금 아마 다 33억까지 거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갑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는 괜찮다라고 보고, 여의도 이런 데도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은데 여의도는 이제 시작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대신 가긴 갈 거예요. 가면서 온갖 그죠? 구박이나 이런 걸 다 받으면서 가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아파트를 투자하는 이유는 새 아파트로 바뀌기 때문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빠르게 바뀔 수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천하고 뭐 이런 아파트가 좋겠죠. 국토보유세가 뭔지 너무 궁금하다고. 실체는 없지만 세무사가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아니, 세무사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실체가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본인 땅도 많거든요, 지방에. 포항에 보니까 땅이 많더라고요. 국토가 많으시네. 네, 국토보유세 딱 걸리거든요. 집 있는 사람만 사실은 우리가 종부세 때문에 무섭거든요. 근데 이제는 땅이 많은 분들도 무서운데 진짜 잘 사는 사람도 땅이 많아요. 예, 400억짜리, 500억짜리 이런 빌딩 가지고 있으신 분은 땅이 꽤 있거든요. 특히나 또 지방에 많아요. 예, 근데 이거를 뭐 그냥 공시가로 할지, 그죠? 또 공시가에서 높여가지고 뭐 공시가 현실화를 해가지고 땅에 대해서 매길지 뭐 정해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말만 툭 던져놓고는 이야기하면 그냥 얼버무리고 이랬기 때문에 공포로 다가오는 거죠. 점선면 투자 전략 유효. 예, 서울은 뭐 요즘 지방을 팔고 또는 지방에 있으신 분들도 서울 살려고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되고 난 다음에 지방분들이 많이 사셨거든요. 엘슨과 리센트 32억까지 간 거는 지방분이 사신 거예요. 자기가 저거 사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 사는 거죠. 왜냐? 올라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안 하고 그냥 갭 투자도 가능하다 이러면 살 분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뭐 넓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냥 계속 오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강남 상구만 오르는 게 아니라 한 20억 되는 것들은 괜찮게 갈 거예요. 근데 다른 상품들은 문제가 되는 게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 강서도 안 올라요. 예, 이게 저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외곽으로 갈수록 대출로 인해서 그렇게 저항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주거선호지구 20, 30억 아파트도 5억도 안 빌리는데 외곽으로 갈수록 빌리는 것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빌리는 금액도 커져요. 막 10억 아파트인데 막 5억, 6억밖에 안 빌려주지만 5억, 6억 빌리고 그다음에 또 뭐 신용 땡기고 뭐 이래가지고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들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저는 괜찮고요. 거기는 뭐 돌멩이 던져가 사셔도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 즉 서울을 제외한 지역들은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얼마큼 개선되느냐, 그죠? 그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되고 이미 쓰고 있습니다. 반도체 라인, GTX 라인 이런 데는 그 GTX 라인 주변만 좋아질 거고요. 그 조금만 벗어나도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 이제 도심과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GTX를 만들었는데 그게 핵심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일자리잖아요. 네. 왜 도심으로 사람들이 가느냐? 일자리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까지 20분 만에 들어오는데 파주 운정역에서 술을 마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마시죠. 나 같아도 강남에서 마시겠죠. 다 뚫리고 나면. 맛집이 여기 더 많아요. 강남이 훨씬 많은데 그리고 강남 삼성역에서 술 마시더라도 20, 30분 만에 다시 갈 수 있는데 내 집에.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빨대효과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대신에 이제 그 역 주변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데는 괜찮겠죠. 네. 그래서 반도체 라인 또 뭐 동탄이라든지 동탄역 주변은 괜찮게 살아남겠죠. 근데 동탄역이 조금만 벗어나도 위험하겠죠. 그래서 선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클 거고요. 지방은 점이게 되겠죠. 딱 그 최핵심지 스팟. 동. 구가 아니라 동으로 바뀌었죠. 옛날에 해운대 해수동이라 해운대 수영 동네겠지만 이제는 해운대에서도 우동. 네. 제일 좋은데. 네. 그런 데만 살아남지 않을까. 갈수록 지방은 수요가 줄고요. 네. 서울은 이제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인구가 준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한 10년간은 뭐냐 그러면 사회적 이동을 보셔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 물리적인 증가라는 건 없잖아요. 인구가. 사회적 증가라는 건 있거든요. 그건 뭐냐 그러면 서울로 올라오는 분들인데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분들이 대부분은 20, 30대예요. 지방에서 유출되는 분들이 5, 60%는 20, 30대입니다. 네. 일단 학교를 오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해서라도 막 그냥 보내요. 그냥 서울에.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20, 30대입니다. 근데 제 친구들도 보면 이렇게 60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지방 떠나려고 안 해요. 제가 아주 자산가 친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옛날에 목욕탕 한 친구인데요. 옛날에 목욕탕 하면 되게 자산가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제가 맨날 애들 다 서울에 있어요. 둘이가 서울에서 결혼해 가서 살고 있는데요. 그럼 서울에 오지.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아예 서울에 살아라. 그냥 부산 거 팔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올라요. 그냥. 부산에 이제 생활 기반이 60년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떠나기도 싫고 또 부산을 아주 사랑합니다. 뭐 부산 갈매기 부르고 뭐 야구장 가고 지금 20, 30대가 앞으로 30, 40대가 되면서 주력
주력의 매입 계층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은 정말 어둡죠. 이제 이 주력 계층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서울에 젖어 있고 대부분 다 서울에 수도권에. 있고 조금이라도 하면 서울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젊은 분들인데 그 노인분들이 지금 대부분일 거고. 뭐 어쨌든 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아무튼 나왔고 맞습니다. 뭐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의 자산을 어떻게 잘 지키고 유지해 나갈 거냐 이건데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위기는 기회니까요.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말씀한 대로 내가 이게 오래 정리할까, 그죠? 아니면 가져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스탠스를 구하는 게 좋고요. 거기에 가장 큰 변수는 보유세라고 봅니다. 뭐 국토 보유세가 되든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뭡니까 어디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옛날 문재인 때 보유세를 계산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본인이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늘구나. 내가 뭐 10년간은 직장생활 큰 문제가 없다. 5년은 버텨봐. 뭐 이런 식의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유세는 많이 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맞춰가지고 내가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파는 건지, 그죠? 아니면 뭐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예, 아니면 계속 그냥 지금 상태로 끌고 가는지, 난 너무 똘똘한 똘똘한 새 채로만 돼 있어. 이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올해 8, 9월 전까지는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 취임하고 나서는 이제 조만간 뭐가 나올 그렇죠. 거다. 취임하고 나면 가격이 좀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볼 때는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조건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 주변 시세 대비해서 얼마 오르고 뭐 청약 경쟁률이 얼마가 높고 뭐 이런 거니까 지금 지정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그걸 뭐 한꺼번에 왕창 지정할 수도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저 지방에 해운대 수영 동네 이런 데 다 아마 지정돼 있었을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늘어날 건지도 좀 판단해 보시고 그에 맞춘 전략들을 세워 나가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으면 종부세 중과가 나옵니다. 네, 중과가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